했는데, 물론 이제, 요때는 이제, 음, 보시면은, 어, 뭐, 코로나 시절에 이제 좀 약간 IT 붐일 때 너무 높은 기준이긴 했지만, 이제 챗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요때, 음, 요때부터 이제 요때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쭉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여기만 봐도 이제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서비스 자체가, 음,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던 것들을 막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사이트였는데, 이제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한 건데, 이 요약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요. 이 빨간색 박스를 보면은 위 내용은 WSJ,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라이너 AI로 활용하여 요약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유명한 기사들을 다시 요약해서 2차 전파를 할 때 사람이 예전에 요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또 요약하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AI 시대를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1등부터 뭐 한 7등까지는 대부분 다 AI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는 AI 인프라를 팔고 있고, 애플도 이제 AI 중심으로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를 했고, 아마존도 AI 시대에 중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하고, 뭐 구글, 메타, 테슬라는 또 말할 것도 없이 AI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상위 7등까지만 봐도 AI 세상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또 다, 뭐,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 여기 시장에 상장 가능한데, 일단은 보시면 뭐 다 미국 기업들. 예, 앞으로 좀 AI 시대에서 이런 부분,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차별화도 되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콜센터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이죠. 2023년, 딱 이만 1년 전인데, 한번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이게 국민은행이거든요. 국민은행에서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제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콜센터는 그런 기관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원들을 하도급을 잘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통째로 이제 계약 연장이 안 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상태가 됐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중재를 해서 고용 승계가 되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상담원들 일자리는 이제 점점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대부분도 AI 상담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실화가 됐죠. 실제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든지 카드나 이런 보험 업무를 볼 때 실제 상담원이랑 통화하는 것보다는 뭐 챗봇이라든지 뭐 ARS라든지 아니면 음성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대화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제 AI가 침투하지 못할 산업 영역이 존재할 것인가? 요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죠. 과연 있을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요 자료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2023년도 기준이에요. 23년도 기준으로 생성형 AI, 그러니까 국내에 AI 도입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현황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업종별 규모별 이제 AI 도입 현황을 좀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뭐 IT나 BIT 뭐 상관없이 지금 보시면 1년, 2년 이내 도입할 계획이다까지 보면은 이제 뭐 한 50% 이상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라색 영역이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검토 중이다. 근데 이게 23년도 기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만약에 딱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보라색의 절반 이상은
이제 1년 이내 도입하거나 아니면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나 많이 넘어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도입률이 어마어마하죠. 요거에 여러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 2023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예측 분석 등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델을 만들고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효율성을 올리는 도구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AI 인력들 채용이라든지 양성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AI 제품을 만드는 데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플랫폼들 많이 썼는데 챗GPT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는 49%가 아니라 10%대로 확 내려갔을 수 있어요. 다시 조사해보면. 이제 거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게 챗봇 등 가상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영역. 전체가 42%지만 이 영역을 대기업군으로 보면은 51%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성의 산업들이 너무 크게 잘 안착되어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기업 확장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챗봇이라든지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는 걸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중견 대기업은 챗봇 도입률이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챗봇이랑 가상 에이전트의 도입이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은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응대 시스템에서는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술 관점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중견 대기업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 이런 기술들 그리고 플랫폼을 다루는 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스타트업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올해 나온 건데 올해 5월 달에 나온 이제 리포트고 여기서 하는 얘기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이니까 이제 현재까지 AI 산업에 있어서 주력은 공급자 시장이었으나 AI 기술 관련 기업, 향후에는 점차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맥락이랑 앞에서 봤던 예측 분석 등 머신러닝 딥러닝 플랫폼이 수요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용자,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이전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 측면, 공급자 측면보다는 산업의 다양한 곳에 AI가 녹아들면서 확산돼, 이제 확산되는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으셔야 될 거는 물론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근데 타겟 도메인 관점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AI 활용 예시들이 쭉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AI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들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산업 측면으로 봐도 금융, 헬스케어, 뭐 제조, 그러니까 농업, 뭐 물류, 관광, 여행, 뭐 미디어, 뭐 다양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좀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업의 변화들을 좀 봤고 이제 기업 단위로 이제 좀 디테일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통신사들이 이제 최근에 희망퇴직을 많이 했죠.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5천 명 가까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모두가 하는 얘기가 이제 통신사들도 다 이제 AI 회사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KT, 뭐 SK텔레콤, 유플러스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AI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깔려있는 인프라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리포트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보시면은 산업은 아직 산업 통틀어서 AI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쌓아놨던 데이터,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산업이 초기 AI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작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산업은 생성형 AI 통 경제 이득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지만, 이제 기업 사이드의 얘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는 AI 도입으로 이제 비즈니스 차별화를 실현하기 어렵고, AI를 좀 선별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선도적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이제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 기업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산업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최근에 이제 요게 제가 6일 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였냐면은 11월 27일이에요. 요 자료는 11월 27일 날 제가 물류협회에서 그 채용 매칭 데이 좀 크게 했던 행사에서 제가 특강을 했던 자료였어가지고 11월 26일 기준으로 6일 전이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한 20일 정도 됐으려나? 아무튼 레딧이라고 이제 이런 AI 어떤 소식이 가장 빨리 올라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누가 이제 글을 쓴 거죠. 뭐 블라블라블라 영어 써놨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일을 이렇게 하죠. 내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요약을 요청을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읽어보면은 일단 직업이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해고 그리고 미래 전망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걸 보면은 이 작성자는 지역 뉴스 방송의 제작 부서에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AI 기술이 도입되어 모든 제작 관련 직무가 자동화되었다. 이 회사는 QAI라고 하는 그러니까 QAI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명의 직원이 해고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작성자 요 글 쓴 사람은 10년 동안 일해온 직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고가 됐고 이 AI 시스템이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라고 하죠. 이게 북미 쪽 얘기예요. 북미,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아마 그쪽인데 그 주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주마다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없고 기존 직업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작성자가 일하던 곳에는 50대 대학 교육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 새로운 직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AI로 인한 변화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썼고 결론은 이제 AI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의 산업 직업들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20명이 해고되고 결과론적으로 한 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일을 설계를 하고 구조적으로 맥락을 이해해서 AI한테 일을 잘 시켜서 사용자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체를 보는 감독 한 명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50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챗GPT 교육에 가장 관심 많은 나이 직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이대가 50대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AI가 내 일자리를 지금 뺏어가고 있다 보니, 그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챗GPT를 공부하면서 AI를 스터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KT나 SKT 이런 데 희망퇴직 나이대가 딱 이렇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최근에 또 11월 11일 날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 상품 정보 등록하고, 뭐,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인터넷 세상에서 무언가를 작성하는 일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요 두 개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개 그래프가 뭐냐면, 왼쪽 거, 여기 거는 글 아, 쓰는 진짜 작업. 다리 아파. 네. 글 쓰는 작업. 네. 글 쓰는 작업 쪽이고, 여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일자리는 이 글 쓰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네. 글을 자동으로 뭐 쓰기 위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오토메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일자리 비율이었고, 요 아래쪽은 아래쪽이 많을수록 이제 수작업 해야 되는 사람의 손이 더 많이 가는
이제 일자리 비율인 건데 챗GPT가 딱 나오고 난 이후부터 뭐냐면 왼쪽에서는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일자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이후부터는 자동화는 챗GPT가 그냥 하는 거고 오른쪽에 매뉴얼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났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챗GPT가 만들어낸 일을 사람들이 이제 검수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오른쪽도 이미지 작업을 하는 쪽,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미지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영 같은데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일들이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도구들이 나온 달리 이런 것들 도구가 나온 이후부터 보면은 그런 이미지 생성형 AI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검수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의 손을 써야만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수하거나 이제 뭐 재가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측면만 바라봐도 이제 AI 도구를 잘 쓰고 결과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역량들을 더 훨씬 더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리포트에 있는 노동시장 동향 변화 부분만 이번에는 클로드를 썼습니다. 클로드를 써가지고 이 내용 한국어로 요약 부탁해. 저는 항상 AI들한테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저렇게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직무의 복잡성이 변화했다. 그래서 챗GPT 출시 이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복잡성이 2.18% 증가했다. 그러니까 챗GPT 이용해가지고 자동화하고 후속적인 프로세스들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 범위가 더 넓어졌고 임금도 올라갔다. 그리고 챗GPT 관련 채용 동향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중 88%가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 그리고 특히 82%가 소프트웨어, 앱, 웹 개발 분야. 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챗GPT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예, 이쪽 분야에서 챗GPT 활용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하는 관점에서 어떤 밑바닥 지식을 습득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코드 작업을 할 때는 GPT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요즘은 AI 개발 도구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보면은 AI 도구를 업무에 통합한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근로자들이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AI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재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생성형 AI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 부분도 요약을 해보면은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직원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시켜야 되고 관리자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직원들에게 AI 교육시켜야 되고 관리자들은 AI를 끼고 일하는 형태까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도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AI 시대에 기업이 바라는 인재들은 과연 어떤 인재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와 있던 거에 정답지가 다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 통틀어서 AI 활용 수준 초기 단계이다 보니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힌트를 찾자라고 하면은 초기 단계이니까 뭔가 정해진 건 없어요. 좀 더 내가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설계해내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산을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되고 창작 역량이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AI를 선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눈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것들 관점에서 보면은 AI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 및 기술 개발 활동을 더 장려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역량도 내가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버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특정 직무, 글쓰기, 코딩 등 자동화하기 쉬운 업무에 빠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넋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재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앞으로 뽑는 사람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이런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네, 그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개발자이던
아니던 그냥 어떠한 사람이든 앞으로 그냥 이런 역량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AI 활용 능력은 무조건 중요하죠.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왜냐면은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발굴해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화되고 루틴한 업무는 AI가 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발굴해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융합적인 사고, 다양한 산업들을 꿰뚫어 보면서 같이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요게 이제 기업에서 바라는 요즘 인재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소서라든지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역량이 녹아나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된 게 지금부터 어떤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쌓아야 될 항목들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런 게 없으면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와 함께 일하는 미래 업무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짤 이제 저희 때 유행했던 짤인데 엑셀 황천 부장님 그래서 엑셀 할 때 황천 같은 거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블라블라 했는데 요즘은 챗GPT 업무에 쓰지 마라 뭐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죠 이제 챗GPT 적극 활용해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잘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 때나 이제 AI를 적용한다거나 아무 때나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옛날 전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단순히 AI 챗봇만 넣으면은 이제 AI 기업이 되는 줄 알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별해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발표 자료가 총 한 50페이지쯤 되는데 발표 자료를 6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야 된다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는 다 AI를 활용해서 했고 그 앞에 최대한 최신의 컨텐츠를 그날 특강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컨텐츠들을 본 거죠. 자료를 보고 이벤트가 어떤 게 있었고 계속 어떤 내용들을 하면 좋을까 구조만 설계를 해놓고 실제 딱 이 문서를 작성하는 거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6시간 만에 딱 끝낸 거예요. 그게 지금 미래 업무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션 어떤 작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AI 도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탑 툴스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한 10,000가지 넘는 AI 툴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보시면 뭐 비즈니스나 뭐 생산성 향상 도구, 그다음에 테크나 개발, 그다음에 디자인 미디어, 뭐 라이프 사이클 성장, 뭐 글쓰기, 다양한 분야의 어떤 도구들이 많이 그러니까 AI 도구들이 있는데 또 AI 기능들을 제공하는 도구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탑 AI 툴스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뭐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인기 있는 도구들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써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리무브 비지라고 하면은 백그라운드 지워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이 핫한 분야죠.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쇼츠 같은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컨텐츠 자동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생산성, 컨텐츠를 만들어낸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많이 보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막 이제 사람들이 생산성만 향상만 시키고 본질에 좀 집중을 안 하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슬롭. 그러니까 스팸 콘텐츠가 이제 슬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만들어낸 이제 쓰레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AI 도구를 활용하고 뭐 자동화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슬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까지 해보시면 좋고,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면접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내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가 좋은 인재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I가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도 좀 이력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개발자들은 이제 커서 뭐 이런 다양한 AI
도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 8분 만에 웹 서비스 만들고, 100분 만에 앱 만들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프로토타입은 충분히 이 정도에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개발자들도 이제 뭐 V0라고 하는 거 가지고 웹 프론트 쓱 만든 다음에 커서한테 쫙 넘기면 커서가 구조화해주고 커서로 텍스트로 막 코드 짠 다음에 레플릿에다가 배포시키면 끝나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고 사실 요즘 개발자 취업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이런 도구들이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개발자 수요 자체가 많이 줄겠죠.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일하는 미래 업무 환경은 요게 정답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도구한테 내가 잘 질문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설계가 끝났고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면 실제 무언가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AI 도구들한테 잘 질문을 하면서 결과를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이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목숨을 구할 방법을 1시간 안에 찾아야 된다고 하면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고 그 질문을 찾고 나면 제 정답을 찾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AI 도구를 활용하는 맥락이랑 100% 동일하죠. 네. 그래서 호모 카렌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이 요즘 좀 떠오르고 있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I 시대 취업 준비 전략이라고 하는 챕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앞에 말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 관점에서는 보면 데이터 분석, AI 활용 능력,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으면 무조건 좋겠죠, 사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소프트 스킬. 사실 이 소프트 스킬이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역량이겠죠. 그리고 창의력, 좀 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감성지능. 이게 뭐냐면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AI 도구랑 하고 그다음에 협업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배려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 도메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게 개발자로 가던 개발자로 가지 않던 어떤 직군으로 가던 이거는 공통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지금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강조는 뭐 계속해도 뭐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보다도 저는 조금은 더 제가 지금은 이제 취업 플랫폼에 있잖아요. 취업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바라보는 좀 기술적인 측면을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많은 이력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런 역량이 담기는 건 기본이겠죠. 역량을 담는 거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이 역량을 담지 않고 그냥 가짜 이력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담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 그림이 뭐냐면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탤런트 아날리틱스, 그러니까 HR 채용 분야에서 이제 구인구직 시장에서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해내는 것들에 대한 기술 리스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태스크 라인을 보시면 이 잡 포스팅 제너레이션 채용 공고 생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레주메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탤런트 서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력서가 많이 있는 곳에서 어떤 역량을 검색하는 거. 그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펄슨 잡 피팅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채용 공고와 이력서 간에 얼마만큼 어울리는가. 네, 그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들어가는 데이터가 잡 포스팅과 레주메가 들어가서 둘 간의 유사도를 보면서 얼마나 적합한, 그러니까 이 채용 공고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분석해내는 일들을 AI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뷰 면접할 때 질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추천도 해주고 여러분들 이력서 바탕으로 자동 막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질문한 것들 이제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뷰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위해서 뭐 이직 예측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뭐 직무 만족도라든지 그 직무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이제 이런 인력 관리 시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AI 기술로 AI 시장에서 이제 이런 채용 분야 관점으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예, 이게 이제 펄슨자 피팅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이력서 데이터와 채용 공고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AI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둘 간의 유사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탁 몽창 들어가요. 그냥 텍스트 데이터가 몽창 들어가서 이제 언어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매칭을 해내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에 깔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예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이런 커머스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구글이라든지 어떤 네이버에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만든 어떤 웹사이트가 검색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거를 이제 의도하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분야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이제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데 AI 기반 검색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되게 유명한 서비스인데, 이제 구글을 이기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퍼플렉시티에서 쇼핑 에이전트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컴팩트 에스프레소 메이커 언더 뭐 150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제품을 찾을지부터 해가지고 찾고 뭐 추천하고 하는 것들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처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주고, 그 다음 관련 제품을 이렇게 제안해주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도 돼요. 이 안에서, 나는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청소가 쉬운 제품은 어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무언가 쇼핑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도 제공해줬어요. 구글도 이런 걸 막 따라하려고 요즘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런 LLM,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면서 언어 이해력이 높아졌잖아요, AI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딱 얘기를 던지면은 워크플로우를 지 스스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툴, 뭐 예를 들어서 웹 검색을 해야 될지, DB 조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API를 호출해야 될지 이런 걸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툴을 활용해서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을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AI 에이전트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이 에이전트 시대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고 2027년도쯤이면은 모든 산업에 에이전트가 많이 도입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사람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일을 위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좀 더 복잡한 일들도 이제 에이전트가 대신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채용 시장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내가 에이전트를 잘 활용해서 나만의 일을 찾아 나가는 게 정답지인 거고, 뭐 그 외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어쨌든 이 AI 에이전트라는 걸 좀 잘 이해해 보시고 나면은 저 에이전트들이 이제는 막 검색도 하고 정보도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지 스스로 웹서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엔진 최적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앤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변해주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앤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EO는 이제 Answer Engine Optimization은 검색 엔진 최적화의 발전의 형태로 단순히 검색어에 대해서 링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SEO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잘 제공해주면 끝나고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가서 부수적인 정보를 보는 건데 Answer Engine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링크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긁어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내가 만든 컨텐츠가 이 앤서 엔진한테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조화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에이전트들에게 답변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엔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주요 요소 보면은 자연어 처리랑 그다음 LL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구조화된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의도 파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 더 연결을 해보자면은 ATS라는 용어 하나 더 있어요. ATS가 뭐냐면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지원자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해요. ATS가. 그러니까 보시면 Create Job Description, 잡 포스팅하고 포지션을 이제 사이트나 잡보드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을 스크리닝하고 이력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체크,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뭐 오퍼하고 온보딩 해서 언제 입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걸 ATS라 그래요. 그럼 왜이 ATS를 뜬금없이 얘기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전기 공채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극소수의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만 조금 하고 있는 거고 수시 채용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예전처럼 잔뜩 뽑아가지고 직무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직무에 즉각 채용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상시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ATS가 필수적이고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ATS의 보급률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ATS 보급률이 50%라고 하니까 이런 기능들을 기업에서는 쓰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AI 기술 발전, 그 채용 도메인에서 채용 시장에서 AI 기술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면은 아까 전에 다 매칭이 되죠. 잡 포스팅 제너레이션 그리고 펄슨잡 피팅 뭐 인터뷰 데이터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능 하나하나에 AI들이 다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ATS들이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에이전트들이 탑재되고 있어요. 실제로 링크드인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에서 보면은 AI 에이전트를 제공해주면서 회사한테 어 너가 찾고 싶은 사람 우리가 자동으로 찾아줄게라고 해서 에이전트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제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거는 앞에 역량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뭐,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어딘가에 업로드를 할 때,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와 연관된 내용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력서 하나 잘 써놓고 그걸 가지고 100군데, 200군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전략적으로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유사한 내용끼리 잘 묶어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던 어떤 경력 기술서를 쓰던 중구난방으로 무언가를 쓰게 되면은 앤서 엔진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 있겠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스크리닝 때 걸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애매한 단어보다는 명확한 단어로 딱 에이전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단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T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같은 회사를 지원했을 때 이력서가 똑같네? 그럼 바로 블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달라진 점들이 더 어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변화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구직 환경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강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질문 주신 게 있었어요. 질문 주신 거를 좀 이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학생도 취업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관점은 개발자 취업인지 뭐 일반 취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개발자로 가는 것도 비전공자 취업 뭐 당연히 되죠. 네,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은 시대가 뭐 비전공자여도 개발자로 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AI 활용 도구, 그리고 내가 다른 전공 했다라고 하면 그쪽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플러스 어떤 개발 역량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도메인 특화를 장점으로 내세우면은 그 특화된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개발자 시장은 이제는 전공
이면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전공이 아니어도 개발 역량 중심으로 따져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공하셨던 분들만큼 역량도 갖춰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다 갖춰야 되겠죠. 대기업 입사 스펙은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이건 정답 없고 운이에요, 운. 지금은 대기업 입사는 운입니다. 스펙을 아무리 갖춰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준점을 보면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왜냐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안 뽑잖아요, 사람들을. 대기업은 점점 더 안 뽑고 이제 내년 뭐 25년도 더 악화될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사실이고 권고사직을 막 하고 있고 롯데그룹사 막 건물 담보 잡아가지고 막 대출받고 있는 이 시점에 대기업이 과연 뭐 이런 공채를 놓고 뽑을까? 절대 그렇진 않을 거고 이제 직무별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뭐 원하는 것들을 피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위험성이 되게 높죠. 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 기사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단계별 이직 프로세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오히려 이제 이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에서 대기업 가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통계 자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대기업 갈 확률이 0.1%쯤 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직하는 거는 10%쯤 돼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스펙은 정답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지 모르겠다. 요거는 좀 긴 얘기기는 한데 뭐 일단은 뭐라도 AI 가볍게라도 공부를 짧게라도 뭐든 해봐야 되겠죠. 뭐든 해보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거고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AI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AI 내부에서도 직무가 엄청 세세하게 쪼개지거든요. 뭘 내가 의도하는 따라 해가지고 공부 방향도 달라질 뿐더러 AI 리서처로 지금 출발하기에는 좀 이제 대학원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일반적인 내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AI 활용해서 서비스 개발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AI 서비스 개발자로 먼저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정답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AI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공자가 AI 시대에 대비하기 경제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될 취업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냥 AI 활용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AI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AI를 너무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 달만 해보면 그 벽을 확 허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I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넓혀 나가야 되고 한두 달 만에 뭐 정리되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1, 2년 정도 끼고 살면서 방향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일단은 해보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 안에 AI라는 그 두려움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발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높죠. 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자바스크립트가 그나마 유리한 것 같고 파이썬 지금 국내에서 하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요 안쪽에서 놀아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컴퓨터 전공하셨다라고 하면은 특정 언어를 3년에서 5년 정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언어적인 패러다임은 비슷한 맥락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론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컨셉들은 모든 언어들마다 다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존의 언어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돼서 나오는 거지 완벽하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어적인 맥락은 다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니어 레벨일 때 아니면 공부하는 시점에 한 언어 어떤 거든지 붙잡고 깊이 있게 가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중에 고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음. 그리고 개발자로 취업할 때 꼭 따야 하는 자격증이나 이건 따면 좋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냥 정석이 뭐 따면 될 것 같고 자격증은 크게 개발자한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핀테크, 퀀트 투자와 AI 융합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죠. 너무 방대한 분야라서. 하지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는 하나입니다. 네. 아, 하나 딱 말씀드리면 주가 예측, 코인 예측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 이런 투자
관점의 AI 포트폴리오, 이게 주가 예측하는 거는 가져오면 다 떨어졌어요. 이거 구라이기 때문에. 근데 펀트를 위한 룰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AI 활용 가능성은 되게 높은 편 중에 하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ETF도 상장을 해 있죠. 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얼만큼의 경력을 원하는지.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이건 정답 없는 문제예요. 운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I 직무군을 뽑을 때 대학생 잘 뽑잖아요? 잘 뽑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모델을 연구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석박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지금 전체 AI 직군의 20%도 차지 안 해요. 한 2, 30% 차지하려나? 나머지는 엔지니어 영역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학생들 많이 뽑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팀원들 피해를 끼치가 걱정되는데 교육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뭐 평생 못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교육을 받고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진 자질과 역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 없이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한 발 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시간을 썼을 때 내 스스로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나와 경쟁을 해야 되지, 옆 사람 기준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하시는 분들도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팀 공통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물론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 좋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면접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의 성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 구직자가 뭘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좀 못하는 팀원이 있으면 그걸 끌어준 역량을 가지고 어필하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스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셨던 분들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장 그림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려나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서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제자리에 있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할 수 있죠. 상대적인 거고. 근데 그걸 내가 평생 못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발 언어들 기초적인 학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부트캠프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면 좋나요? 뭐 공부를 뭔가 역량을 쌓아 나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내가 스스로 책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책을 보고 하는 거고, 뭐 학원 가서 해도 되고, 뭐 부트캠프 가가지고 뭐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죠. 근데 뭐가 더 좋을지는 개인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개인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혼자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도구는 되게 많잖아요. 책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 스타일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도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취업 포트폴리오 AI 기술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하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AI 시대 채용 관련 기업이 중요한 평가 요소. 요건 아까 제가 특강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라고 하면 이것도 특강에서 거의 힌트가 나왔는데, 특정 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좀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에 AI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발굴해내가지고 만드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모델을 직접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AI 도구 가지고 이 도메인에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잘 하고 문제 잘 풀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AI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아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공자에서 실제 취업 준비 기간까지. 이거는 정말 다양한데,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5년째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봤을 때, 최근에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만에 하신 분도 있고요. 9개월도 있고, 많습니다. 6개월, 9개월 사이 분들도 제법 되고요. 물론 이제 되게 열심히 하셨죠. 그중에 대표적인 한 분은 뭐 가수 하셨던 분, 저 음악계에 계셨던 분은 몇 분 계셨고, 간호사 하셨던 분도 계셨고, 뭐 예체능, 어, 실제로 진짜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명이 생활체육과 중퇴였는데, 이제 어떤 AI 프로젝트 했는데 AI로 아동용 동화를 만들었어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실제 동화책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8개월 정도 걸렸는 것 같아요.
6개월짜리 부트캠프 듣고 2달짜리 프로젝트 수업 요거 심화 과정 한 번 더 듣고 해가지고 8개월 만에 그렇게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에서 개발자로 취업한다라고 하면은 8개월, 지금 시대적으로는 8개월 좀 빡빡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뭐 4년 동안 4년짜리를 1년 안에 압축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전공자들도 1, 2학년 많이 논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시간 1년을 더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보내면은 뭐 4년 정도는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만큼 하는 거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 정도가 끝인데 시간을 한 9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그냥 뭐 바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킬 환경이 안 되면은 채팅으로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오, 참석자분이 엄청 많네요. 질문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대학 학점이 경쟁력이 될까요? 높다고 좋은 점은 없지만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성실함의 지표죠, 사실은. 요즘은 대학 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낮으면 문제가 되겠죠. 데이터 분석이나 프론트엔드로 진로 생각하고 있는데 AI 직접적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요즘 AI 도구로 다 만들거든요. 생산성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V0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V0랑 커서 조합으로 웹 프론트엔드를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리액트 코드를 짜는 거 대비 생산성이 얼마만큼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분석은 지금 취업 자리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고민하신다면 진로를 따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은 AI가 시장을 없애버렸어요. AI로 데이터 분석 다 하거든요, 요즘은. 요거는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일반 제 개발 분야로 들어가진 않고 기획자라든지 뭐 프로덕트 오너 이런 관점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 데이터 분석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는 기본 역량이지 데이터 분석 직군 자체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게임 개발 쪽도 이제 AI가 다 차지하는 건가요, 여러분? 게임 개발 쪽에 리소스 만드는 그래픽이라든지 음성 만드는 거는 AI가 많이 차지했죠.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AI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군도 있어요. 예전에 게임 쪽 뭐 좀 깊이 있게끔 아시면은 쉐이더 쪽 하는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직군들처럼 이제 AI 아티스트라 그래가지고 리소스 부분을 AI로 제너레이션 하는 직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개발하는 과정에도 AI 도구를 써서 코드 짜죠. AI 에이전트 많아지고 있는데 AI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생각하면 좋을까? 나중에 에이전트 말고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나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모르겠고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완벽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특정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때뭐 그냥 내가 로직을 짠 게 아니고 AI한테 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 분석을 해줘라고 하면은 기업 분석이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AI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 자동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 부하수, 내 부캐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한테.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나중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에이전트랑 로봇이 결합되는 게 조금은 보이는 미래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을 통한 시스템 관리, 자율주행 센서 처리 전망은 디지털 트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디지털 트윈 쪽을 좀 전공하긴 했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많이 더 발전할 것 같고 자율주행 및 센서 직군보다는 로봇 쪽으로 발전하죠. 센서 처리 직군이 로봇으로 많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 그 내용 보면 자율주행을 보여주기보다 로봇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일반적으로 직군의 전망은 나쁘진 않지만 자리가 많을지는 모르겠고 로봇이 그나마 좀 비슷한 맥락 안에서 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발굴한 역량은 타고나는 건가요? 이거 연습입니다, 연습. 프로젝트를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연습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람들 많이 키워봤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데리고 있어본 친구도 있는데 다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발굴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문제 찾는 법들을 계속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전력 분석 부분도 AI가 들어가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포츠 분야 AI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스포츠 분야도 AI 하기에 되게 좋은 분야고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배드민턴, 셔틀콕 트래킹 이런 거 다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움직임 분석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기반 기술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초, 중, 고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고 하는데 중등 정보 컴퓨터 교사의 전망도 좋을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수학 선생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그 기술이 모든 세대가 그 기술의 뭐 어떤 고도화를 따라가지는 않고 기반 기술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초중등 쪽 코딩 컴퓨터 교사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금융 서비스 쪽을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운발이 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금융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어, 개발자로서 이제 전직을 하는 것도 너무, 근데 개발자들이 금융회사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카카오뱅크 나쁘지 않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금융의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금 시대에 내 성장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금융회사를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는 생각보다 중소기업에서 전직 훨씬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신입은 진짜 어려운데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이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시인데 뭐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공자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에 관련한 전망. 자율주행은 모르겠으나 로봇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은 기술 완성도가 이제 거의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로봇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범용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 개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하나만 보는 것과 로봇은 종류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실제로 로봇 지금 되게 유명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 준비했던 9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그 질문을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그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채팅창에 점 하나만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잠깐만 기다렸다가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이제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저희가 원래 세미나 요거 한 20분 정도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어디에서 공유가 됐는지 갑자기 30분, 거의 40명 가까이가 들어오셨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좋은 정보를 어떤 공유하는 건 뜻일까? 좋으니까요. 네. 그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멘토님 해주셨던 이 과정은 이번에 백석대에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던 이유가 그 취준실에서 상을 학생들을 데리고 조사를 나름대로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해주셔서 학생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취업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를 많이 이제 물어봤었는데 가장 많이 하셨던 답변 1위가 조금 슬프게도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컨공과들 기준으로 물어봤었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부트캠프를 찾고 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니즈를 좀 만족시키고자 서울에서 이거 우수한 멘토님들로 구성된 이제 부트캠프를 학교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교 내에서 여러분 모교에서 진행을 좀 편의성을 봐주면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게 공지라든지 학생들이 전달이 조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전화로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이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44일의 구성된 부트캠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는 아마 저희랑 이미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담 일정을 잡으시거나 이미 상담을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나도 조금 더 과정 수강과 상관없이 조금 더 한번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취업지원실에 인성관 2층의 취업지원실에서 도와주실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만 10명이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 8분이 상담을 하고 갔고요. 오늘은 5분이고 내일 네, 5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점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딱 25명을 뽑는데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잠시 기다릴 테니까 이제 그 답 채팅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멘토님께 따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멘토님께 채팅으로 짝짝짝 한 번씩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멘토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긴 시간 이렇게 내용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수업은 서울에서 제가 벌써 이미 한 1년 넘게 해서 총 10개 반이 이미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검증도 했고 그 안에서 발전되는 과정도 제가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은 딥러닝, 그러니까 AI를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토1 특강을 가요. 제가 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벽을 허물어 드리고 그리고 아마 백석 때 제가 멘토님들을 어떻게 준비해놨냐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지마켓도 있고 다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AI에서 다 또 좀 짬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많이 제 지인들을 많이 불러놨어요. 그래서 백석대에서 많이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 사실 그럼 저라는 사람이 왜 이걸 할까? 저는 에디네드 소속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좋아하고 AI 기술을 전파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에디네드랑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팀장 역할이고 리더 역할이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 팀원들을 찾아 나가는 일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 어떤 씨앗 뿌리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시는 멘토님들 다 대부분이 팀장급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좀 더 성장 가능성 있는 분들을 찾고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또 두 달이라는 시간을 또 재밌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이 뭔가를 크게 바꿔주진 않아요. 하지만 한 발 내디딜 수는 있게 해줘요. AI 시장 쪽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자체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제가 컨셉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달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뭐 대기업 멘토들이 와가지고 지식 넣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끝인데. 왜냐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지 그걸 연습시켜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AI 지식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AI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의미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이거를 숙달시켜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운다라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좀 마음 편하게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인사드리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제가 내일도 회사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회사 강의 자료 만들고 있다가 나왔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다 공개하고 갑니다. 제가 진짜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내일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하려고 뭐냐면 이런 거, 이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저도 회사에서도 많이 정리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 어떻게 해야 되고, 역량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내일은 또 회사에서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르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을 저는 남아가지고 또 열심히 만들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또 뵐 날이 있겠죠. 그래서 저 진짜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혹시라도 앞서 말씀 부트캠프나 과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잠시 남아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따로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그만 이제 태칭에서는 퇴장하셔서 저녁 시간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학생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쪽이 로스 활용한 이제 AI 로봇 자율주행 쪽 과정을 오히려 조금 더 오랫동안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2개월짜리 단기 과정도 또 있고 6개월짜리 장기 과정도 있어서 요 자료도 좀 올려드릴게요. 혹시 기계공학과나 로봇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잠시 남아 있을 거고요. 따로 없으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15분에 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 배움 카드 잔액 0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기존에 제일 이게 잔액 없어서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아마 기존에 다른 과정 수강하신 적 있으신 분이실 텐데 기존에 6개월 과정 수강하셨어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 지금 아마 뭐 사피라든지 우한테크라든지 다른 부트캠프 내년에 이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2개월 과정 수강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6개월 장기 과정 또 수강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복 수강이 되세요. 다만 이제 또 다른 단기 과정 수강은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단기 한 번, 장기 한 번, 이렇게 수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트캠프는 12월 30일에 개강해가지고 4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 반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아까 방금 말씀처럼 멘토님들과 멘토링을 위해서 야간 수업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일주일에 두 번은 이제 화요일, 금요일인데 그날은 점심때 12시 반에 오셔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이제 팀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줌으로 멘토 받다가 이제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44일이 올타임 프로젝트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졸업작품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본부동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석대학교 본부동에서 진행이 되고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딥러닝 운영하시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무리 없으신 장비들 전부 제공될 거고 이제 여러분 관련돼 있는 이제 필요한 API라든지 어떤 AWS 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나 저희 기관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쓰실 일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차비랑 점심값만 가져오시면 돼요.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을 직무는 방금 매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업계는 기본적으로 다 팀플이에요. 그래서 적으면 저희가 25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5명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적으면 5명, 많게는 7명으로 한 팀이 편성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링크 아까 위에 있던 요게 이제 장기 과정이고요. 단기 과정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요 자율주행 팀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문의하시면은 그쪽 담당자분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주실 거고요. 그 로봇 과정은 로스2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이 로봇을 이용해 로봇 코딩인데 AI 로봇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코드를 다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또2 자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 ED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또2를 이용한 로봇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아두이노, IoT와 센서,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모바일 로봇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까지 운영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보통 여기 기계공학과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지금 이런 AIX 같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이제 여기는 뭐 학습시킨 모델을 어플리케이션 위에 탑재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라면은 지금 이 로봇 과정은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단기, 장기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과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고요. 단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산업용 로봇팔 프로젝트와 이제 산업용 자율주행 프로젝트, 실제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상용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미니카 같은 미니봇이 아니라 실제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백석대까지 온 이유도 대부분 사실 솔직히 양질의 부트캠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밀집돼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저희가 서울에서 운영하면 여기 지방권에서 막 서울, 울산, 부산,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그럼 학원 옆에 고시원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도 좀 많이 좀 특히 천안 지역이 대학이 많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도 조금 이제 국비 교육인 만큼 여러 학생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천안까지 내려오게 됐던 거니까요. 좋은 기회인 만큼,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취업은 성적순일 수 있지만 기회는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네, 성태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아까 15분에 종료한다는 질문 있으셔서. 네. 혹시 이제 대부분 재학생이실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성관 2층에 취업지원센터로 와주시면은 저희 쪽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번 달까지는 상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강 관련이 아니라 그냥 AI 관련이든 그냥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냥 올라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담 예약이 좀 많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이제 웬만하면은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 미리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학교 곳곳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AIX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하고 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셨다가 헛걸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뭐 휴학이나 뭐 이제 좀 외부에 있어서 혹은 학교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는 사이라서 내 방이 좀 힘들다. 그러면 줌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미리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에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없으시면은 저 20분에 줌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준성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성태님, 대호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진님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고요. 김서연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퇴장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그 1분만 있다가 그 좀 퇴장하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은미주임님이에요? 누구시지? 뭔 소리고 그게? 아무튼 뭐 추가적인 뭐 내용은 특이사항은 없죠?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뵐게요. 네, 시간이 합시다. 네, 고생했어요.